대표님께서 내신 책 중에 앞으로 3년 내 집 마련에 집중하라라는 네. 이제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근데 기본적인 거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 네. 그냥 부동산 실패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부동산 네. 누가 구입해야 되죠? 네, 부동산은 이제 사실은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필수지 아니겠습니까? 네. 의식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근데 부동산이 이제 그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은 매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네. 전세나 월세 이런 방식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네. 여러분도 많이 느꼈겠지만 지금 이제 전세나 월세로 기대서 가는 거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좀 괴로움도 주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투자로서의 개념은 차치하더라도 네. 내가 어차피 평생 집에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내가 실거주 관점에서 최소한 1주택은 소유를 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저도 그렇게 것들이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 오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있으신데 그래도 무주택자라고 하면 또 내가 거주하면서 있을 거라고 하면 저도 내 집 한 채 갖고 시작하자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뭐 경제 활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는 게 매매를 통한 것도 있지만 증여 상속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녀한테 또 적극적인 증여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부동산 누가 구입하냐? 네, 전 연령층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저희가 대표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을 샀는데 네. 떨어졌어요. 팔았는데 올랐어요. 이렇게 반대로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상품마다 상황 따라 이제 언제 구입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어때요? 이 언제 구입해야 돼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실 텐데 되게 어떻게 많이 하죠. 답변해야 되죠? 이거는 사실은 일률적인 정답은 없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부동산의 특성인데, 네, 지역별로 굉장히 차등화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부동산이 이제 말 그대로 부동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재화 같은 것들은 만약에 모자르게 되게 되면은 어디선가 생산해서 유통을 시키면 되는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집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서울에서 부족하면 서울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건데 서울에 집 지을 곳이 없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란 말이죠. 부동산의 특성상.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라도 계속 집값이 올라갈 만한 지역들은 수요는 당연히 많고 네. 또 공급을 그 수요에 채워줄 수 없는 것들. 뭐 대표적인 게 강남 같은 경우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대상이겠죠.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강남을 희망하는데 네. 강남에는 지을 땅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어봤자 조족 지열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핵심 지역들, 이게 물론 이제 강남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각 도시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뭐 조그만 것들, 예를 들면 경제 뭐 약간 뭐 힘들어졌다거나, 뭐 네. 금리가 인상됐다거나, 이런 부차적인 걸로 흔들리지 않을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 있던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은 타이밍인 거고, 그렇군요. 이제 반면에 또 우리 지방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읍면 지역이라든가 좀 도시 외곽 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가도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일본이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당장 구입해야 될 부동산도 있고 아예 지금 팔아치워야 될 부동산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좀 별도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별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이제 없어져 가잖아요. 네. 근데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봤는데 이제 빈입빈 부익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아지지만 부자들도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다 서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서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지역들, 그죠? 뭐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마포 이런 그렇죠. 좋은 지역들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뭐 한 10년 단위로 보면 뭐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네. 뭐 10년 아니라 그 이상도 우상향할 거라고 판단되는 거고 네.
일단 뭐 가격이 하락한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있고, 또 반면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단 네.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경제 중심 도시로 많이 몰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국 평균적인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인구가 올라간다면은 네. 그 지역은 끄떡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찾는 것이 이제 부동산 네. 투자에서 기본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대체로 우상향한다고 봐도 크게 네, 무리가 없지만 그렇죠. 이제 경기권이나 지방은 이제 온도차가 좀 있으니까 네, 지역별로 지역별로.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누가 네. 언제 이제 어디를 이제 그럼 이제 무엇을 있잖아요. 상품이 뭐 주택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또 주택 외에 비주택인 뭐 상가 네. 또 토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제 무엇을 구입해야 될까요?라고 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무주택자분들은 주택 구입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주택으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네. 현금에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래도 한 2주택 정도까지는 뭐 가져갈 만만 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네. 뭐 보유세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종부세가 부담스럽다고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뭐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부부라 그러면은 뭐 나눠서 한다든가 뭐 이런 네. 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 2주택 정도까지는 1주택은 최소한 방어 차원인 거고요. 보험적 성격인 거고.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은 2주택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3주택까지도 고려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때부터는 좀 부담을 느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되죠. 예, 만약에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렇죠. 추가적인 구입도 사실 힘들고 팔기도 그렇다고 힘들고. 예, 양도세 지금 환경에서 팔기도 못하고 뭐 이런 게 거의 대다수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 쪽으로 이제 구입을 고려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실제로 돈이 움직임이 보이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비슷한 걸로는 준주택 개념인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네.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세금도 비싸고, 네. 어쨌든 아파트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환경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고, 아파트가 비싸니까 대체지로서도 찾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세금이 더 저렴하게 된 측면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주택 하게 되면 상가를 찾기 마련인데 상가는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영향이 좀 있어서 네. 아직은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아 해서 쉽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고, 다만 그렇죠. 이제 좀 수익형 중에서 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그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네. 있는데요. 아파트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세입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회사들, 임차인들한테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구하기도 편하고 네. 대출 환경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주택에 비해서. 그리고 저금리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많이 몰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좀 찾아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주택이라도 가장 이제 선호하는 것인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부분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제 주택, 비주택을 알아봐야 되는데 뭐 상가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상가 시장이 좀 안 좋아져 가고 있죠. 지금 분양 상가 보면 분양가 대비 오른 지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꼬마 건물 같은 이제 비주택 중에 꼬마 건물도 수익률이 뭐 3%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되고 네.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즘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식산업센터를 네. 많이 하시다고요. 저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시장도 이제 또 사고 싶어도 이 서울 지역 같은 데는 지산 분양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인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 찾아보면 지산센터 같은 경우 괜찮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입하느냐라는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지금 우리 이수영 대표님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또 아파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관련 질문 있으시면 여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 답변 어떠세요? 위례상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네. 대표님은 위례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네. 미래 쪽이 사실
지금 아직도 공실이 꽤 있는 그쵸. 모습이거든요. 네, 뭐 전체적인 뭐 시국도 영향을 미친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아파트 수요에 비해 어떤 그 상가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에 비해 상가 비중이 좀 많았던 것도 있어서 네. 특정 상가 같은 것들만 잘 되고 동선이 네. 조금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네. 있거든요. 이제 북일해 쪽에 들어서고 조금 더 이제 교통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일은 조금 걸릴 것 같다는 그쵸. 느낌이 듭니다. 뭐 위례 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은데 네. 실제로 완공돼서 그게 뭐 개통되고 외부와의 그 단절을 좀 피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조금 네.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분양 상가, 택지 지구에서 분양하는 그 상가들이 분양가 대비 오른 지역이 이제 별로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되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적어도 5년 이상 지났을 때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상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입해도 괜찮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 질문 한번 보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거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숙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생수는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어때요, 이거는? 사실 이게 이제 주택 형태인데, 네. 주택은 아니죠. 주택 형태인데 주택은 아닌데,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좀 더 많이 그렇죠, 인기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의 풍선 효과로서 좀 인기가 있는 건데, 사실은 내재 가치 자체가 네. 주택하고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환경, 네. 뭐 이게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규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치 측면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이걸 샀다가 이러한 어떤 뭐 주택에 대한 규제가 풀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인기가 확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단타를 친다거나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게 됐을 때는 장기로 갖고 갈수록 리스크가 좀 커지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생활용 숙박시설은 사실 관심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주택시장의 이제 세금 규제로 인해서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언론에서도 뭐 막 엄청난 경제율이다 하다 보니 사람들이 또 이제 진입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택시장의 규제가 풀리게 되면 저 생활용 숙박시장이 또 많이 죽을 수가 있고 그때 되면 팔기도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건 아무 때나 살 수 있지만 팔 때는 환경이 좋아야 그렇죠. 팔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부동산 항상 이런 이제 출구 전략을 잘 갖고 가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로 잉클은 30대는 가입하지 못하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우리 잉클은 죄송하지만 이제 40대, 50대만 혜택을 주고 있어요. 물론 그 외의 세대들도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좀 비싸요. 그래서 만약 하신다고 하면 주변에 40대, 50대 분들로 하시면 9,500원으로 전 강좌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30대, 20대 분들은 이모, 고모, 삼촌, 부모님을 이제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이제 40평대 이상 아파트, 중대형 평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중소형 위주로 많이 분양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엔 앞으로 이런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평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20, 30평대가 가격이 20평대가 이제 먼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20평과 30평대의 갭이 줄어들게 되면 30평으로 잘 옮겨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0평에서 40평으로 갈 때는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방이 하나가 더 생긴다 정도가 되잖아요. 네. 방이 3개에서 4개 정도로. 네. 그럼 방 4개를 필요로 하는 그 수요들도 꽤 있기 때문에 40평대 초반까지는 저는 그 어떤 20, 30평대가 상승했을 때 밀어 올려준 효과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40평대 후반이나 50평대, 60평대 가게 되면은 그거는 좀 사이즈만 넓어지는 거지 방이 뭐 5개, 6개, 7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어주는 효과는 40평대 초반 정도나 중반 정도까지 되는 거고 50평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너무 큰 평수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긴 한데 네.
그러나 이제 50평이든 60평이든 인기 있는 지역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 지역들이죠. 네. 뭐 강남이라거나 이런 쪽. 그러면은 그런 이제 소위 정말 슈퍼 리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지역만 좋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게 쓰길 희망하잖아요. 네. 예,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50평도 상관없어요. 70평도 상관없고. 네. 근데 별로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야. 그런데 한 70평이다. 네. 이런 것들은 의외로 가격이 잘, 왜냐면 수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조금 내가 돈이 있으면은 그 동네 70평 가느니 뭐 좋은 동네는 뭐 가서 평수를 낮추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 전평형이 다 인기 있는 거는 핵심적인 것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40평대 초반까지는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으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좀 차등해서 생각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죠. 이제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40평대 초중반까지는 전 지역에 어느 정도 괜찮지만 이제 대형 평수는 이제 핵심 지역 네. 위주로만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또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지산센터 지하는 어떤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하가 이제 창고도 있고 지금 저희 회사가 있는 건물이 여기 지하가 있거든요. 네. 지하 1층에 있는데 숭률로 보면 지하가 숭률이 훨씬 더 굉장히 높더라고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지식산센터 지하를 투자하는 건 어떤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세를 넣을 수 있는 거에 안정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훨씬 상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하도 세 놓는 거 전혀 무리가 없고 상가 같은 건 사실 비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하 그쵸. 상가 같은 경우들. 그러면은 참 관리도 어렵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하도 상관없다고 보고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익률에 기반해서 매매가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 월세 자체가 꾸준하게 잘 들어온다 그러면 적절한 그러니까 꾸준한 좋은 수익률과 네. 더불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어서 물론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쵸. 서울 네. 수도권에 있는 지산 지하는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지산 지하가 또 인기가 있다 보니 분양하는 거에 대한 분양 가격을 또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통일시 비싸면 또 안 좋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상층보다 많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 또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경기 인천 역세권 아파트인데 원룸형 아파트 이제 10평 정도 되는 물건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기 인천 지역 역세권 아파트. 네. 그러니까 원룸형 아파트 이제 작은 10평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네. 여기 오른폭이 작다고 뒤에 써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런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음. 왜냐면은 이제 원룸형이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원룸형에 대한 수요는 거기에 맞춰서 1, 2인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네. 자녀가 있는 3, 4인 가구가 원룸형 10평짜리에서 거주하기엔 아무래도 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1인 가구나 뭐 신혼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20, 30대 분들이 대부분인 거고, 네. 이제 30대 중후반 넘어가거나 40대가 넘어가서야 이제 자녀가 이제 좀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평대, 30평대로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건데 그 정도 나이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경제 생활도 하고 자산이 모이는 시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산이 모여 있는 그런 수요층이 움직여줘야 가격이 상승하는 거지. 지금 경제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산이 모은 게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는 분들이 형성된 수요 시장이잖아요. 원룸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거 이제 작은 원룸 아파트는 그냥 그 임대 수익형으로 딱 바라보는 임대 것도 수익형이죠. 이제 괜찮을 네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이제 상가 관련해서 또 질문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울역 트윈시티 남산 투자는 어떨까요? 하고 이제 위에 또 청라 상가주택 투자 어때요? 청라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가주택 같은 것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네. 왜냐면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은퇴가 이제 임박하고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분 중에서 좀 여유가 있는 계층은 이제 좀 서울 외곽 쪽에다가 네. 여유롭게 내가 거주도 하면서 네. 월세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외곽에 있는 것들 내가 이제 거주하지 않고 이것저것에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 그쵸.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거기에 위에 거주하게 되면서 1층에 상가니까 뭐 주택보다도 수익률도 괜찮게 받고 네. 관리도 좀 편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가주택의 인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당분간 은퇴자들의 인기를 끌 테니까 지금 거기도 이런 뭐 청라를 비슷하겠습니다만 청라나 우리 뭐 광명이라든가 위례라든가 이런 그
그 위성 도시들 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상가주택은 나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사실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도 거의 뭐 3% 나오는 것도 찾기 힘들 맞아요. 정도로 네.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찾는단 말이죠. 당분간은 인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상가주택을 보면 이제 택지 개발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 건데 이제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또 필 붙여서 매각을 하고 네. 또 필 붙여서 하다 보니 이제 어느 시점에 산 사람은 금액이 꽤 높아질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원하는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상가주택은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한 개층 내가 거주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월세를 받는데 적어도 내가 대출받은 이율보다는 좀 더 높이 나와야 네.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거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면 상가주택 찾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뭐 수익률은 거의 이제는 약간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뭐 5% 6%인 게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3, 4% 나오는 것도 찾기 힘들 만큼 전체적으로 내려가긴 했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맞춰서 또 금리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내려간 거라고 보면 되고 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금리에 거의 이제 수렴될 정도까지 수익률은 내려갈 거는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건 은행이 넣는 것보다 수익률이 지금 부동산에 수익형 부동산 갖고 있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뭐 절대 금액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은행이 넣는 것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낮은 수익률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본인이 1주택자인데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매도 후에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을 2년 거주하신 다음에 이제 매도할 계획이신가 봐요. 그 다음에 신축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승훈 대표님도 신축 사업, 시행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잘 되면 참 좋은 거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 이렇게 내가 집을 팔고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공격적으로 네. 팔고 나도 신축 사업을 해볼까라는 분들 지금 이승훈 대표님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께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좋은 이제 사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지만, 뭐 이것도 선별적으로 잘 해야겠죠. 일단 서울 같은 곳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성이 리스크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네. 건물 짓는 거야 이제 의뢰를 해서 짓는 거니까 크게 뭐 신경 쓸 건 많지만 결국은 네. 뭐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없는데 다 지었고 내가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분양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성만 뭐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해보는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 사업성이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이 지역에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투룸을 짓는다, 네. 쓰리룸을 짓는다 이제 구조를 미리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주변 부동산에 이 지역 여기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투룸을 한 12평, 13평짜리 지을 건데 전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네. 신축의 뭐 풀옵션 기준입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 뭐 최근에 뭐 3년 된 게 이 정도 되니까 여기 얼마쯤 받을 수 있어요라고 판단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전세금을 합쳐보게 되면은 내가 토지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네. 한 총 비용, 그때 네. 재반 비용까지 총했을 때 그걸 오버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세비로? 전세금이. 예. 그러면은 사실은 분양이 하나도 안 돼도 전세만 받아도 네. 사실은 리스크를 다 해칭한 거잖아요. 그런 그러네요. 거는 좀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분양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분양해서 수익 나면 좋고 최악의 경우 분양이 안 됐을 때 전세 놓고 대기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안전한 투자구나 그렇군요. 아니구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 하나죠. 네, 방법은 좋죠. 네. 굉장히 좀 이승훈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을 할 땐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소형 신축 사업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내 돈뿐만 아니라 이제 대출도 많이 일으켜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제 이승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땅을 10억에 샀어요. 또 건물을 짓는데 10억이에요. 그럼 이제 20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것들을 전세를 다 놨더니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투자비를 다 해소하고도 돈이 좀 남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분양에서 원래 우리가 목표는 분양에서 매매 차익을 거두는 건데 만약에 아주 최악의 경우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전세 놓고 버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절에 팔아도 이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위험 요소가 있어요. 내가 전세로 다 놨을 때 투자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해서 전세비 파악해서 내가 들어간 돈을 전세비로 투자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접근한다고 하면
이런 시행 사업 초보자들도 비교적 이제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여기 또 이제 질문 올라오셨는데 요즘 이제 GTX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원역 GTX C 노선 완공 시 주변 수원 센트럴빌 타운? 센트럴 타운 2단지 보유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뭐 이 질문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GTX가 사실은 우리 고속철이잖아요. 뭐 네. 이건 당연히 기본 개념 다 아실 테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처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지는 지금 파악은 안 돼요. 솔직히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일단은 고속철이 들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교통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GTX 역세권 주변에 있는 건 확실한 효과를 볼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어떤 GTX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이나 어떤 홍보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GTX 역에서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이라고 하죠. 네. 어떤 그 대상 지역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 네. 예, 그런 지역까지도 GTX에 대한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실제로 GTX가 대심도 철도라고 해서 굉장히 깊은 곳에 지어지잖아요. 네. 우리 보통 철도가 뭐 20m에서 35m 정도인데 네. 얘는 거의 뭐 60m에서 7, 깊이가 80m까지 있죠?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내려가서 타는 것만 해도 7, 8분, 올라오는 것도 7, 8분, 그것만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빨라봤자 제반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 많아버리면은 어떤 단축의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GTX까지 도보권이라 그러면 상관없지만 네. 우리 집에서 GTX역까지 가는데도 버스 타거나 뭐 지하철로 환승해서 한 15분 걸리고 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15분 걸리고 그러면은 우리 집 앞에서 버스 타고 직행 가는 게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범위가 굉장히 GTX에서 좀 좁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너무 그걸 과대하게 해석해서 우리도 GTX까지 어떻게든 갈 수 있는데 네. 이런 지역은 사실은 효과가 저는 굉장히 반감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라면은 네. GTX 개통 이후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좀 조정을 받거나 네. 예, 그럴 여지까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결국은 GTX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수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TX 호재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포장된 면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제 선별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 이제 재개발 투자하고 이제 아파트 투자 어떤 걸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동호암동 이제 빌라 투자 이건 재개발인 것 같고 서울역 트윈시티 남삼 투자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참 이런 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개념이죠. 이제 동호암동이 이제 후암동이 있는데 네. 동호암동이면 우측편이니까 네. 이게 사실 개발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서암동 쪽은 개발이 되는 거고 우측에 이제 남산 쪽에 붙어 있는 게 동호암동 쪽인데 네. 이 지역은 이제 굉장히 잠재력만 있어요. 개발이 된다. 근데 아직 확정된 지역은 아닌 거고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관심만 있는 상태에서 가격은 올라갔으나 네. 실제로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그런 그렇군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윈시티 같은 건 이제 기존의 아파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승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윈시티 같은 건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 정도가 되는 거고 동호암동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됐을 때는 대박이 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뭐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동호암동 쪽이 개발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은 거기가 이제 남산하고 가깝다 보니까 층고 제한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그 언덕이 있으면서 신축이라든가 내지는 기존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네. 결국은 뭐냐면 남산이 있어도 층고 제한이 있어서 높이 못 짓고 네. 기존의 주택이 많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 어떻게든 추진한다고 했을 때 개개인한테 입주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옆 동네는 1억만 내면 아파트 좋은데 너희는 5억을 내라 이러면은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네. 그런 점들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하기가 조만간에 뭘 진행하기는 굉장히 만만치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 주택과 재개발을 투자한다 그러면 전 재개발 쪽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확정된 지역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잘 타진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후암동 참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호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층고 제한이 있다 보니 그게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사업성 면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 여기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쌤이라는 분께서 구파발역 근처, 은평구죠? 24평 아파트와 양천구청 근처 24평 아파트.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미래 가치를 이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은평구 구파발이냐, 네. 또 양천구청역 24평 아파트냐, 네. 위치적으로 어디가 더 좋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거는 이게 참 그 지역 조장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네. 일단은 그냥 구로 따지게 되면 양천구 쪽이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긴 하죠. 이제 그쵸. 목동을 네. 위시한 뭐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둘 다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양천구청 그러니까 뭐 은평구 쪽은 연신내가 이제 GTX가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네. 그쪽 일대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평균적인 가격은 일단 양천구청 쪽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지고 목동이 아직 뭐 사실 완전 초기 단계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게 특지개발지구 사실상 하나의 신도시가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 두 개가 들어와도 그 주변에 미친 여파가 큰데 네. 수만 세대가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뭐 강동구나 과천에서 봤듯이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되는 것들은 가격이 완전히 뭐 이제 속된 말로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7, 8억 하던 동네가 갑자기 20억이 되는 네. 이런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목동도 지금 목동 아파트 가격이 되게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 한 5년, 10년 지나게 되면 그때 완공된 건 아니지만 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그래서 은평구도 여러 가지 호재로 가격 상승하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은 양천구 쪽을 조금 더 손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일자리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럼요. 주택을 볼 때. 예, 예. 그런 측면에서도 양천구가 일자리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지역인 것 같긴 해요. 네. 자, 여기 또 이제 질문인데요. 여기 남양주 네. 다산 지금지구 금강 2차 1주택자입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 가격이 잘 오르지 않다가 이제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더 오를지 안 오른다면 갈아타야 할지 갈아타야 된다면 어느 시점이 좋을지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또 소신 있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게 참 이제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용기까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갈아타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산지구 쪽의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뭐 서울 경기권에 워낙에 요즘에 불장이니까 네. 추가적인 상승할 거는 확실해요. 그게 이제 뭐 오름폭의 뭐 단지별이나 지역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우상향 쪽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이제 갈아타기라면 뭐 하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향지로 갈 거, 상급지로 움직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그 상급지가 상승하는 것과 중급지나 하급지 상승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급지가 더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를 때는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거 3천만 올랐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6천만 올랐다. 그러면은 지금 사는 것과 1년 뒤에 사는 거는 당연히 나중에 사는 게 불리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상급지 이동할 때는 네. 뭐 보통은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좀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그래요. 여유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보면 요번에 이제 대세 상승기 때도 그랬지만 좋은 지역들이 사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이런 질문 하셨어요. 수원 비행장 옮겨진다면 미래 가치가 훨씬 높아질까요? 이제 어때요? 수원 비행장 옮겨진다면? 뭐 옮겨져서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게 이제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어떤 걸로 이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존의 비행장에서 다른 인프라로 옮겨진다 그러면은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네. 작은 규모의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권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또 이제 신나는 지구 세상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금천구 이제 시흥동 안전대 2차 진행 예정인 남서울 럭키 아파트 지금 이제 금천구 아파트가 엄청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25개 구 중에서 약간 하위권이었는데 신안선선하고 그쪽 이제 구로 가산 딜타단지 일자리가 엄청 들어가면서 네. 가격이 아주 그냥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여기 이제 아파트 이제 진행 예정인 여기하고 그다음에 군포시 금정역 재개발 구역 네. 아파트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둘 다 좋은데 그쵸? 제가 볼 네. 때는 둘 다 좋고 왜냐면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인서울 쪽이 조금 더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다고 보지만 네. 이제 금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이제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시간적 거리에서는 뭐 뒤처질 건 없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일단은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다 하게 되면은 네. 뭐 가격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죠. 금천구 쪽 이제 롯데캐슬이라든가 신규 아파트 들어선 거 보게 되면 30평대 기준에 했을 때 13억을 이제 넘어서는 가격을 보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 여태까지는 굉장히 힘을 못 썼죠. 근데 아직은 25개구 중에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25등이에요. 아직은 꼴찌지만 네. 예, 그래도 꼴찌지만 서울이기 때문에 2,700만 원 정도 평균 가격이 네.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위 맥을 못 쳤던 거는 신규 아파트가 없어서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높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신규 아파트 생기고 또 옆쪽에 광명이라든가 아래쪽 안양이라든가 이런 게 네. 여기서 신축 아파트들이 개거 등장을 했는데 가격이 엄청납니다. 지금 금천구보다 높아요. 네. 예, 그러면은 사실은 금천구가 걔네들보다 위치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쳐졌던 이유는 인프라 개선이 안 되고 교통이 네. 좀 좋지 않고 새 아파트가 없어서인데 네. 이제 이렇게 새 아파트 들어서고 신안산성 들어서고 교통 정리가 되게 되면은 최소한 그들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걸로 보여진다라고 네. 본다면 올라갈 폭은 시흥동 쪽이 좀 더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또 질문 사항이 오셨는데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이분 같은 이제 데이비드 K라는 분인데 제가 성남 코롱 하늘채 갖고 계시다고 하나요? 성남에. 네, 바로 옆이 위례입니다. 지금 한참 8호선 산성역과 남한산성 입구역 사이에 역사가 추가 건설 중인데 이제 뭐 미래같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떨지. 네. 어떨까요, 여기는? 일단은 위례 쪽이 가격은 뭐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위례라는 곳이 아직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구비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례를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네.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례 바로 옆에 있는 성남도 위례의 영향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도보 조금 뭐 도보로도 사실 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하고 자전거 타도 금방 이거 차 타면 한 2, 3분이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례의 영향권을 봤는데 위례의 전망이 밝으니 네. 이쪽일 때도 가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성남이 사실은 이제 그 서울 접근성 면에서는 오히려 뭐 판교라든가 분당보다 더 위에 있는 그쵸, 곳이잖아요. 위에죠. 그래서 네. 성남이 지금까지는 뭐 굉장히 뭐 이미지가 그랬습니다만 재개발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의 가치는 굉장히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좋을 걸로 봅니다. 예전에 이제 성남은 이제 재개발 시작되기 전엔 좀 낙후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 주변으로 번덕도 이제 심하고 좀 지저분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돼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재개발도 이게 소규모 개발이 아니라 네. 뭐 엄청 큽니다. 3,000세대, 4,000세대, 맞아요. 5,000세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다 지어지게면 정말 번듯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게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2차 평면에 이 건물을 앉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부중성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성. 그러니까 옮길 수도 없고 또 땅을 더 이렇게 늘릴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 이제 한계 때문에 이 부동산이 참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 이렇게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쫓아가는 거 아니냐? 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과연 우리나라한테도 똑같이 유효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효하지 않죠. 왜냐면 그래요?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연구한 연구자는 되게 많은데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일본이 이제 이웃 나라고 네. 그다음에 우리와 어떤 경제 환경이라든가 우리나라 앞선 나라고 뭐 환경도 비슷하잖아요. 인구가 줄어든다거나 뭐 신도시도 우리보다 좀 앞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뭐 우리는 이제 일본을 보면서 그런 전철을 알반부면 되는 거고 일본이 여러 가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실수를 했죠. 그리고 배경도 사실 틀립니다. 이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긴 하는데 네. 여하튼 일본이 이제 그 어떤 플라자비 통해서 이제 환율 쪽에서 고전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그 내수를 좀 활성화 진작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급격하게 인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품이 생겼던 그게 거고. 악수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악수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은 일단 그렇게 어쨌든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뭐 정부의 노력은 탓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네. 근데 이게 거품이 많이 생겼으면은 그거를 이제 너무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 서서히 빼야겠다라는 생각도 맞지만 네. 이걸 너무 한 번에 터트려 버린 거죠. 인하분보다 인상이 훨씬 더 오히려 빨랐던 뭐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빵 터트려 버리니까 네. 이게 뭐 공포감까지 생겨나게 되게 되면서 네. 터진 거고요. 그 다음에 버블의 규모가 완전 사실 사이즈가 틀립니다.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앞서 설명해 주셨던 책에서도 몇 번 인용을 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85년서부터 89년까지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기간인데 네. 거품이 많이 생성된 시기인데 네. 그 당시에 도쿄의 그 아파트 가격이 네. 보통은 아니지만 좀 비싼 거는 20억엔 됐단 말이죠. 20억엔이면 우리나라 돈 200억입니다. 그래요. 30년 전에 35년 전에 200억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차이가 뭐 길게 잡아서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엄청난 거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뭐 일본의 동경 그 왕궁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은 뭐 미국을 사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그 아파트 긴자구역 한 평이 한 16억 동 됐었단 말이죠. 한 평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 평에 아직도 6억짜리 7억짜리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규모가 그거는 버블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버블인 상황인 거였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LTV, DTI 뭐 요즘 DSR 이런 것들이 규제가 굉장히 잘 먹힌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뭐 40%, 50%에서 제한을 했고 네. 근데 아직도 다른 나라는 대부분 8, 90%, 100%도 많습니다. 대출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출 시스템이 잘 막아줬기 때문에 네. 사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생겨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일본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거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이제 세종시 아파트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뭐 국회 이전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질문 때문에 문종님이랑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30년에 세종시 완성될 쯤이면 가격이 더 올라갈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지금 40평대 기준으로요. 2030년 아직 한참 멀었는데 참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예측하기 어렵죠 이런 건. 뭐 이제 세종시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세종시 전체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이것도 디테일하게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청사 있고 일단은 그 주변 지역 같은 것에서는 뭐 평형 상관없이 가격은 좀 잘 버텨낼 거고요. 세종시 중에서도 약간 외곽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폭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에서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이 메인이 되는 거고 서울 중에서도 한강변이라거나 강남 쪽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처럼 그 지역에서도 어디가 메인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핵심 업무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들 세종시에서도 그럼 그 주변일수록 좀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고 외곽일수록 어느 정도까지 버티다가 뭐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상급지로 미리 이동을 해놓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입니다. 그래요. 이제 좋은 지역이 좀 비싸긴 하지만 결국 좋은 지역은 또 사람들이 더 블랙홀처럼 모이게 돼 있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있죠, 다. 이제 누가 봐도 좋은 지역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상급지 또 상급지 중에서도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번 정부에서도 또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관심이 많잖아요.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지지부진한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성남은행동 쪽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하더라고요. 어때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일단 이제 소규모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소규모 이제 개발 사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뭐 50세대, 뭐 100세대, 뭐 200세대 이 정도로 이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재개발이군요. 그렇죠. 작은 재개발이죠. 그래서 속도는 빨리 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규모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어떤 사업성 면에서는 좋지는 않죠. 완공된 후에 가격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가격 면에서는 조금 처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근데 대규모 재개발 같은 것들이 유명한 구역 같은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성남 같은 데도 지금 뭐 신흥이라든가 뭐 상대원이라든가 이런 건 대규모 개발되는 것은 가격이 높은데 은행동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못 먹는 감 쳐다만 보지 말고 예, 이런 거라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은행정도 네. 지금 진행된 거는 그러니까 정비구로 지정이 된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주민들이 열의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추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네. 부동산이라든가 임장 활동 열심히 하셔서 여기가 정말로 열의가 있고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열심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여부를 네. 좀 잘 타진해 보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에 임하셔야지 어디가 된대던데 이런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네. 들어갔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네. 자구주택 정비 사업을 투자하시는 거는 권해드리되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자세히 좀 판단을 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지부진하게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진행 사항이 꼭 체크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그 잉클에서 이제 인생이 막 클래스죠. 우리 이승현 대표님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 관련해서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승현 대표님의 좀 더 체계적인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잉클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잉클은 참고로 이제 40대, 50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40대, 50대가 일도 가장 많이 하고 끼인 세대라고 하잖아요. 부모님 모셔야 되고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이제 은퇴는 앞두고 있고 근데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60대 이상의 노인 세대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고 또 20대, 30대 청년들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 40, 50대들은 혜택이 거의 없어요. 네. 이제 그죠? 우리 지금 40, 50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혜택을 여기서만이라도 좀 드리려고 이제 9,500원으로 좀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세대 분들도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좀 비싸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0, 50대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제 9,500원으로 모든 강좌를 다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이승현 대표님의 강의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이오수님께서 서울역 트윈시티 유평 원룸도 투자해도 될까요? 작은 집 원룸이에요. 어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수익형으로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역에 이제 그런 수요는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저쪽 수요들은.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월세 받는 정도의 어떤 목적이다. 뭐 그거이 목적인 분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은퇴를 했고 그렇죠. 나는 뭐 15년 뒤에 재개발돼서 대박 나는 것보다 당장 월세 받는 게 중요해. 이런 네. 분들은 뭐 이게 더 중요한 걸 테니까. 네. 그러나 이제 투자 관점상에서는 작은 평수의 가격 상승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차익형보다는 일반 수익형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은퇴 세대에게는 뭐 5년 뒤, 10년 뒤에 몇 억이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매달 그렇죠. 이제 생활비잖아요. 당장 생활하셔야 되니까. 그 기다리다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식들만 좋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미래 가치 뭐 그런 거가 조금 떨어진다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나한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시다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주택에 대해서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이 대체로 50대 전후시다 보니 질문이 많이 올라오시네요. 그래서 상가주택 어느 지역이 좋은가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도심권은 너무 비싸고요. 비싸죠.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도심하고 너무 멀어져 있으면 수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당한 선이 이제 신도시 정도가 되는 거고 택지개발지구 같은 것들이 네. 가장 좋죠. 위성도시 같은 데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서울 도심하고 멀지 않으니까 이제 도심 출퇴근은 아니지만 도심하고 이제 볼 일 있을 때 네.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큰 대형병원 간다거나 할 때 이제 다니기 편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주 도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좀 쾌적한 환경도 갖출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지역들이 네. 이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경기권에 네. 그런 지역들이 이제 상가주택에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또 비슷한 질문이 오셨어요. 이분도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 같아요. 청라에 이제 중대형 아파트가 갖고 계신데 네. 이걸 정리하고 네. 같은 이제 청라 지역에 상가주택으로 갈아탈까요인데 참 여기 참고로 담임쌤 잘생기셨어요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제 같은 청라인데 네.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으로 갈아타야 될까? 이분도 이제 은퇴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은퇴 이제 뭐
은퇴를 하시고 월세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제 옮기신 타이밍이 되겠죠. 근데 그렇죠. 네. 청라도 한동안 안 오르다가 네. 최근 들어서 가격이 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그죠.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청라 쪽도 이제 7호선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또 실제로 청라를 가보게 되면 거주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완전 은퇴를 하고 월세가 좀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갈아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그 시점이 아니라 그러면 아파트를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네. 예, 뭐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는 예, 왜냐하면 이게 도심권의 상가주택을 옮기는 거라 그러면은 옮겨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심권의 상가주택은 결국은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토지의 가치거든요. 그쵸. 예, 네. 토지가 워낙에 잘 오르기 때문에 네. 이건 아파트가 상승해도 이것도 같이 올라가니까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주거지로서는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조금 더 보유하시고 이제 실제로 은퇴하실 시기가 되면 시점에. 그때 옮기시더라도 늦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이제 이 4050 세대에 한 70% 이상이 100살까지 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네. 이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평균 은퇴 나이가 통계적으로 보면 50살이라고 직장인들. 네. 그러면 보통 뭐 빨리 직장 생활에 25살에 직장 생활 하는데 그럼 50살에 은퇴하면 25년을 벌어서 50년을 버텨야 돼요. 근데 나만 버티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또 그냥 해야죠. 또 자식들 키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투자를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죠? 지금 네. 같은. 이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에 4, 5년 동안 이게 뭐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네. 주식이 됐건 뭐 심지어 젊은 분들 코인이 됐건 간에 네. 물론 돈 잃어버린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 자산이 좀 증식이 됐고 그렇지 네. 않은 분들은 사실 현금 값어치가 너무나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앞으로도 지금 보세요. 지금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돈을 뭐 못 뿌려서 안달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코로나 시국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계속 뿌리게 되면은 돈을 갖고 있을수록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뭔가 자산화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드셔야지 스스로 그냥 언제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데 현금 들고 있다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또 올지 안 올지도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 반드시 경제 위기가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화 했다가 예. 뭐 안 오면 좋은 거고 네. 만약에 오게 되면 또 그때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또 어떻게든 전략을 짜서 피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겁먹고 현금만 쥐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 너무 사실은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승윤 대표님도 이 시행 사업 하시지만 매년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 지가 상승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10억 주고 살 수 있던 게 지금 막 13억, 14억까지 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1년이 내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몇 억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서울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제 위기가 오냐 안 오냐 모르겠죠. 그렇지만 저도 이승윤 대표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온다면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물 한 잔 드십시오. 이제 54분인데 5시 한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윤 대표님은 또 실제 투자도 하고 계시고 또 책도 많이 내시고 또 발품을 많이 파셔서 그냥 단순히 이론가가 아니라 또 실무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답변을 이렇게 또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또 아까 우리가 지산센터, 그러니까 주택 외에 또 가장 관심 갖는 게 이제 지산 투자인데 지산 투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계약 단계에서 네. 이제 잘 판단하셔야겠죠. 일단 그 주택과 다르게 그 실무적으로는 네. 뭐 분양하는 거가 많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법률적인 부분보다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 여부가 잘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선분양하는 거고 이게 이제 완공됐을 때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될지도 잘 이제 모르는 부분이니까 네. 일단 금액이 어떤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우리가 구입 당시에는 뭐든 그렇지만 항상 되게 비싸 보여요.
근데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매수자도 사지만 결국은 그게 좋은 선택인 경우가 많아서 음. 예, 요즘엔 당분간은 뭐 지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돈들이 이제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쵸. 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코인이 사실은 뜯어보면은 얘가 왜 올라가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뭐 아무 사실 쓸모 없지만 네.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도 약간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네.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그런 면을 잘 고민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뭐, 그리고 나머지 그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택과 똑같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부분만 잘 판단해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 방금 이제 이승훈 대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지식산센터가 인기가 많다 보니 분양 가격이 시행에 있어서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고 사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가. 어,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창신 쌍용 2단지 업사이드 문의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뭐 여기서 대형 평수로 옮겨가실 계획이신가 봐요. 네. 20평대, 30평대. 큰 그죠? 평수로? 네. 예. 큰 평수 옮기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음. 예, 이게 뭐 5, 60평으로 가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쵸. 지금 평수는 적지 않으셨지만 뭐 20에서 30 가든지 30에서 40%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재건축 대상이 있으면은 그 평수가 클수록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90년대생들은 재건축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네. 용적률상. 90년대 이후에 나온 것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슬럼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방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8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전용 40% 늘릴 수 있고 그 이상인 건 30% 늘릴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40평대를 갖고 있으면은 30% 늘리면 50평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큰 평수는 특정 지역 아니고서는 별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만약에 아파트 대상이라 그러면 40평대로 가는 거는 이제 지향하시는 게 낫고 30평 정도까지만. 그렇죠. 30평까지 30평이 40평 되는 거고 20평이 30평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것에는 18평도 상관없어요. 18평도 나중에 25평까지 배정받을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리모델링은. 근데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다 해서는 18평이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20평대, 30평대를 권해드리겠지만 네. 어차피 리모델링 된다 그러면은 그거 나보다 한 사이즈 높은 것까지는 도달이 되잖아요. 신축 아파트. 20, 30평대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10평, 20평, 뭐 30평까지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25평이 제일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에서는.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30평 전후가 가장 그래도 인기가 많죠, 요즘에.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쌍용도 제가 90년대에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어차피 재건축은 힘들 겁니다. 용적률상. 그래요. 요즘 이제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하신 예시 채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간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하면 이제 혜택이 다 사라져 있잖아요. 아직 없어지지 않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만약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내가 해서 10년 동안만 가지고 가실 거라고 하면 어때요? 민간건설 주택임대 사업 세제 혜택이 다 사라져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인가요? 네. 다가구 별시로 변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양도세 혜택은 이쯤에 종료되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이제 뭐 거의 아파트나 이런 건 등록도 안 되고 근데 빌라는 아직 등록이 됩니다만 사실은 18년도부터 점점 줄어나가가지고 그렇죠. 17년도에 준 혜택을 18년도부터 없애기 시작한 꼴이잖아요. 네.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뭐 기존에 있던 건 소급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예전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도 내가 원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반강제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 임대주택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혜택도 다 사라지는 거죠. 저도 사실 임대사업자를 2개를 냈는데, 그래요? 예, 이제 장기 임대주택 8년짜리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10년 정도 가져가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좀 더 받고 이럴 생각이었습니다만, 이제 8년에서 딱 끝나버리니까 혜택도 좀 줄어들고 하게 돼버린 거죠. 예, 뭐, 그래서 종료되는 거죠. 일단 저런 혜택 같은 것들은. 네. 여기 이제 시간이 얼마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이분은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급여 소득자인데 참 우울한 표현을 하셨어요. 잘리기 전에 자신의 금을 키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제 잘릴 거를 예상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나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네요. 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고민될 불안하시죠? 만한 질문이죠. 예. 네. 일단은 저는 자산 규모 키우는 것 쪽에 먼저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 상승 속도가 수익형으로 월세 수익 올리는 속도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내지는 뭐 지금 수익형을 사거나 고민되신다고 그러면은 네. 향후에 몇 년 동안은 수익형으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월세 수익 플러스 수익형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자본 또 수익. 두 개 합치는 것보다는 이 차익형 부동산들이 이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형은 이제 뭐 내가 정말 은퇴해갖고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하더라도 아직은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은퇴 전후에서 수익형으로 네. 갈아타도 은퇴해서 괜찮다. 하셔도 된다. 미리 뭐 사놓고 하는 것보다 최대한 자산 증식을 해놓고 음. 그때 가서 매도하고 수익형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어디에 있는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 틀리긴 그렇죠. 합니다. 네.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게 질문들이 네. 제가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러프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부동산은 이제 어느 지역이냐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는 다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선택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8광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운이 좋게 부동산 오를 때 주택 2개, 분양권 1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진퇴양난인데 네. 지금 이 다주택자로 길로 가야 될지 네.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이제 팔고 그냥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일단 뭐 서울로 있다고 해볼까요? 서울 수도권으로? 네, 근데 서울 수도권을 가정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보유를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보유 물론 쪽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명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틀릴 그렇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 명의를 다 세 개를 내가 다 갖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종부세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이제 매년 내는 것들 못 버티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네. 그런 게 아니고 분산도 잘 해놨고 내가 뭐 어느 정도 낼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다주택으로 가시는 쪽을 먼저 권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주택으로 간다라는 거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거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네. 다주택이 되는 순간 사실은 이제는 못 팔아요. 그렇죠. 못 받죠. 네, 법세에서는. 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 못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언제까지 버티냐면 다주택자들의 기본 전략은 양도세가 풀어질 때까지 풀어질 나는 때까지. 절대 팔지 않겠다가 네. 되는 거니까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난 팔지는 못하지만 가격은 굉장히 계속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이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다주택자들 기준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나는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은 다주택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낫다고 보는 거고요. 네. 비과세를 통해서 뭐 세금을 뭐 다소간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팔았던 그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배 아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서울 수도권 기준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여기 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을지로 위치 너무 좋네요. 을지로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때요? 근데 투룸인가 봐요. 원룸 말고 투룸 한 10평에서 한 뭐 12평 정도 사이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보다 클 수도 있겠고. 네. 이제 이 투룸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그렇죠. 10평짜리도 있고 네. 15평짜리 큰 건 20평짜리도 있는데 요거를 한 15평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네. 그랬을 때 이 주거용 오피스텔 어때요? 라는 질문인데. 을지로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15평 정도 투룸이라 그러면은 아파트로 네. 따지면 20평형 정도 되는 건데 네. 뭐 한 18평은 되겠네요. 베란다가 그 발코니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신혼부부들 정도의 아파트의 대체재 정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수요면 이제 을지로 쪽이면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굉장히 이제 도심권이고 뭐 여러 그 대기업 본사들도 많고 나름대로 소득이 좀 있는 샐러리맨들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득 수준 좀 있는 편이다. 그렇다 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의 가격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지역 일대 아파트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그 아파트의 대체재 상품이라면은 네.
그 아파트 자체가 비싼 거 동네면은 대체제도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따라올라가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을지로 정도면은 지금 일단 아파트 상품 자체가 별로 없고 뭐 그 지역에 뭐 몇 개 있는 경기공사이라든가 몇 개 가격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대체제로서는 뭐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을지로 뭐 업무 단지, 핵심 업무 단지니까 뭐 위치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제 원룸이 아닌 이제 투룸형은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대체제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무난하다는 거죠. 지금 오피스텔은 일단 이제 치스 중간은 없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그런 면에서 뭐 여쭤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질문이 끝날라 때 한 분이 더 올라오셔서 요즘에 이런 분 많아요. 이제 공시가격 1억 미만에 대한 주택 투자하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세금 이슈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이제 공시가격 1억 미만 연립 투자 지금 늦지 않았을까요? 한데 지금 많이들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아시겠지만 취득세 부분에 대한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거고. 네. 그럼 이제 중과 피하는 게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꽤 벌써 오래됐죠. 다주택 네. 취득세 중과가.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저거 틈새 시장인데 하면서 샀어요. 네. 그때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산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번 가격이 쫙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정보를 접한 분들이 한 번 그거를 이제 받았죠. 그렇죠. 네. 받고 그분들도 한 번 올려서 또 파는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취득세를 중과를 피할 수 있다에 대한 상품으로서는 사실 많이 올랐다고 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공시가 1억 미만이면 어쨌든 매가 자체도 조그만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액 투자다 보니까 자금이 사실 많은 분도 있지만 뭐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뭐 공공재개발이 됐건 민간재개발이 됐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열심히 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가격은 이제 잘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기보다 좀, 뭐, 아이러니한데, 분명히 이 지역 같은 데는, 저거는 꽤 많이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도저히 저거는 개발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네. 근데 저거를 그럼 살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기가 분명히 개발도 안 되고 가격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저기를 관심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도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도 됩니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가격은 오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이게 정말 아이너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가치에 비해서는 많이 사실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저런 걸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폭탄 돌리기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조금 더 돌릴 것 같긴 한데 그게 언제 멈출지는 모르는 그렇죠. 예, 그런 거라고 보여야죠. 이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빅데이터로 돌려보면 이제 거품이 좀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이미 1년 6개월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엄청 올라가고 올랐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가 체크하지 못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욕망. 그렇죠. 맞아요. 욕망은 이제 체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욕망이 그 빅데이터가 거품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계속 커져간다고 하면 집값은 이제 올라가겠지만 이게 또 욕망이 언제 또 이렇게 줄어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이제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경윤님이 질문하신 내용 한번 볼게요. 도봉구 쌍문동. 이 도봉구도 이렇게 좀 아파트가 아까 그 금천구처럼 네. 좀 많이 안 올랐던 지역인데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쌍문동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이제 삼송. 그 988 그 왼쪽 지추 왼쪽이죠. 네. 삼송 그 힐스테이가 23년 1월에 입주하는데 이분 질문은 것 같아요. 그럼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를 팔고 이 삼송 2023년에 네. 입주하는 걸로 갈아타야 될까요? 예, 이 질문이에요. 어쨌든 도봉구는 서울이고 삼송은 경기도란 말이죠. 고향은. 근데 이제 새 아파트고.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단지별로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역세권에 붙어 있는지 단지가 몇 개인지 몇 년도인지 용적률 그렇죠. 얼마인지를 다 분석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라이트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쌍문동에 있는 것들이 뭐 재건축 대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구축이라 그러면은
뭐 갈아타는 것 이게 이게 둘 다 갖고 있으면 좋지만 이제 네. 질문하신 게 이걸 뭐 팔아야지만 이렇게 자금이 되시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쌍문동에 있는 구축을 팔고 그 삼성에 있는 신축 좀 갈아타는 것 정도는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지역적으로는 인서울과 인서울이 아닌 곳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굳이 인서울 쪽이 아니더라도 사실 마포구나 성동구나 이런 쪽에 있는 것도 구축 아파트 아직도 15억 안 된 것들 많아요. 33평. 그렇죠. 네. 예. 근데 동탄이나 수원이나 용인도 지금 15억이 다 넘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현상이 없었지만 지금 어떤 교통의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이 조금 멀어도 나는 좀 깨끗하고 대단지 갈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니즈가 커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삼성이 뭐 서울에서 아주 먼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쌍문동이 또 서울 중에서 핵심 지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구축과 신축에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입지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군요. 갈아타는 거 정도는 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질문이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요. 딱 이제 한 분만 더 하고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승윤 대표님의 강의는 여기 잉크에 가시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강의를 올려주실 거니까요. 거기서 좀 체계적으로 들으시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목동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목동은 뭐 서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MI 킴이라는 분께서 그래서 이제 목동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거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지금 사는 건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전세 살다가 아이 키우기가 너무 좋아서 무리해서라도 이제 사고 싶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중심이 이제 강남 주변, 서울 동남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나 싶네요라고 말씀하시네. 목동에 지금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네. 지금 사는 어때요? 거 찬성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금 여유가 있어서 뭐 강남 주변이나 뭐 이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든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만약에 강남을 갈 수 있으면 당연히 뭐 강남 가는 거고 네,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목동이라도 한번 네. 잡고 싶다고 한다면 당연히 찬성을 하는 거고요. 아까 한번 중간에 언급드렸습니다만 목동이라는 곳이 이제 한두 세대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2000세대, 3000세대급짜리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향후에 뭐 2, 3000세대짜리 대단지가 뭐 주거 벨트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서울이 아닌 곳에 있는 신도시도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서울 한복판에 여의도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예,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메이저 신축 단지가 순서대로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뭐 가격은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뭐 개포동도 그랬었고 네. 뭐 강동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목동은 그러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과거 금액이 굉장히 얽매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항상 집 살 때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미래의 가격을 생각 못하고 과거 금액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 금액이 뭐 현재 금액보다 비싼 경우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지금 금액은 최고점이 지금 비싸게 느껴지는 건데 조금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3, 4년 전에 살 때도 그분들 얼마나 비싸다고 생각하고 샀겠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일례로 2017년인가 강남에 답사를 가는데 그때 대치 레미안 페레스 아파트가 뭐 17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한 30, 한 2, 3억 뭐 하는데 두 배 올랐네. 그때가 한 3년 전에 2010년이니까 한 3년 전에 2014년도에는 한 13억, 14억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지 부동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여기 한 3년 동안 3, 4억 올라서 더 안 오를 것 같아요. 거기 부동산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냐하면은 거기 분들은 오히려 그 과거의 금액을 데이터를 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더욱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직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진다라고 판단했던 것처럼 네. 뭐 목동도 지금 금액 자체가 명목 금액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이제 5년 되고 10년 되고 하게 되면 야, 그때 정말 쌌구나라는 걸 느끼실 때가 올 거기 때문에 목동 지금 구입하시는 거 찬성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순 대표님 답변 아주 명쾌하죠. 네. 이런 명쾌함은 통찰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고 경험도 오래 되셨기 때문에 하신데 지금 이제 참고로 오늘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어떤 조건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이제 아까 하는데 이제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때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답변도 구체적으로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실 땐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